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전직 검사 출신으로 지금은 고향 시골로 내려와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검사를 그만두게 된 건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일 때문이었는데요. 그건 바로 제 여동생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제 여동생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동생은 어릴 때부터 유독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각별한 이유는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전라도의 산골에서 남의 땅을 임대해 벼농사를 짓는 소작농이었습니다. 저희 네 식구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의 벌이었고 부모님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살림은 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일하러 나가면 어린 동생은 제가 씻기고 밥 먹이면서 돌봤습니다. 여동생도 오빠인 저와 있는 시간이 더 많다 보니 제 옆에만 붙어 다니려고 하고 제가 잠시라도 안 보이면 울 정도로 저를 따랐습니다. 저와 여동생이 커가면서 돈 쓸 일은 점점 많아졌고 부모님은 다른 집 아이들처럼 풍족하게 못해줘서 늘 미안하다고 하며 항상 얼굴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고기 구경을 할 수 있는 건 명절이나 집안 제삿날 뿐이었습니다. 집은 오래된 흙집에 지붕은 슬레이트라 비가 많이 오는 날은 방에 물이 흘러서 바닥에 양동이를 받쳤습니다. 집을 수리하거나 이사를 갈 형편이 안 되어서 매번 비 오는 날은 그렇게 밤을 지새우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경운기를 타고 가시다가 고장으로 다리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어떻게든 저와 여동생 안 굶기겠다며 혼자서 힘든 농산일을 하면서 다른 집 밭에서 일당일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다 보니 밤새 끙끙 앓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앞에서는 힘든 내색 없이 파스를 붙여가며 아픈 걸 참아냈던 겁니다.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공부만이 그 고마움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수제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마을에서 유명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서 어머니는 그 힘든 역경 속에서도 공부 잘하는 저를 보며 힘을 낸다고 뿌듯해 하셨습니다. 승우야, 어디 가서 우리 집 돈 없다고 절대 기죽지 말거래. 누가 아빠 없다고 놀리거든 엄마한테 데리고 오거래. 내가 헝크냥을 내줄 테니까. 니는 어쨌든 공부로 성공하거래. 그래야 남들이 우리 무시 안 하는 기라. 내가 몸이 으스러져 죽는 한이 있어도 니 좋은 대학 들어가게 뒷바라지 할 테니까 니는 돈 걱정 말고 공부만 하거래. 당장 우리 세 식구 밥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돈으로 대학을 가요? 어머니 지금처럼 하루에 2-3시간 자면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다간 쓰러지세요. 어머니 몸부터 챙기세요. 나는 괜찮다니까 몇 번을 말해야 알겠노. 승우 니가 우리 집 기둥이래. 니가 잘 안 되면 엄마 힘든 거 다 보상받는 거다. 우리 집 희망은 너밖에 없대. 엄마 소원이 우리 아들 검사 만드는 거다. 공부 잘하는 게 엄마 도와주는 거다. 명심하거래. 네, 어머니 말씀대로 검사 될게요. 검사 돼서 우리 돈도 사고 집도 사고 어머니 일 안 하시고 평생 쉬면서 돈 걱정 안 하고 살게 해드릴게요. 그래, 우리 장남 든든하대. 저는 어머니를 더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공부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어머니의 몸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출산 후부터 조금만 무리를 하면 현기증과 두통이 종종 났었는데
요즘은 더 증상이 잦았습니다. 더운 여름엔 밭에서 일하지 말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했지만 어머니는 막무가내로 40도에 육박한 찜통더위에 일을 하러 나가셨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라 여동생은 TV 보고 있고 저는 공부하고 있는데 옆집 할머니가 급하게 오셨어요. 승우야, 큰일 났대. 네 엄마가 쓰러졌대. 네? 어머니가 쓰러졌다고요? 지금 어디 계세요? 밭에 쓰러진 거 이장님이 때마침 지나가다가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겼대. 나랑 같이 가자. 유경이도 데리고 온나. 저는 할머니와 같이 여동생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의식 없이 응급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미련스럽게 그 더운데 일하러 와 나갔노? 이게 무슨 일이고? 엄마, 일어나, 엄마! 저는 너무 놀라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눈물만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의사를 만나 엄마 상태를 물었고 의사는 뇌종양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될 정도로 병원에도 안 가고 그 아픈 걸 어떻게 견뎠는지 대단하다며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승우야, 네 엄마 수술비는 있나? 이 할미도 여기저기 구해볼 테니까 지금 집에 가서 돈부터 갖고 오래. 무조건 사람부터 살리재. 저는 집에 가서 장롱 서랍에 있는 통장을 가져와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할머니도 본인이 가진 돈하고 마을 사람들 몇몇에게 돈을 빌려와서 다행히 수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아니었으면 어머니 수술도 못했을 거예요. 이 돈은 제가 빨리 일해서 갚겠습니다. 엄마부터 살리고 건강해지면 천천히 가 거래. 이럴수록 승우 네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엄마 유경이 잘 돌봐야 한대. 수술 후 어머니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말이 어눌하고 다리 관절이 마비되어 잘 걷지를 못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 조만간에 시신경을 잃을 수 있으니 입원하면서 꾸준히 치료를 하며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학교가 마치면 곧바로 병원으로 가서 어머니 병간호를 했습니다. 유경이 밥은 옆집 할머니가 챙겨줘서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머리 안 아파요? 안 아파. 병원비 많이 들지? 아니에요. 어머니는 병원비 걱정 말고 빨리 나을 생각만 하세요. 그리고 유경이는 옆집 할머님이 밥도 챙겨주고 잘 돌봐주고 계세요. 어머니는 주르륵 눈물만 흘렸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은지 어떤 마음인지 그대로 느껴져서 저도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팠습니다. 곧 태어날 줄 알았던 어머니의 치료는 차도가 없이 점점 입원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 치료비를 감당할 방법이 없어서 막막했죠. 그리고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취직해서 어머니 치료비를 버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동안 일자리를 알아봤고 지방에 숙식 제공해주는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동생한테 미리 말하면 더 힘들어할까봐 동생한테 말 안 하고 쪽지 하나 남기고 집을 나왔습니다. 유경아, 어머니 잘 부탁해. 오빠는 지방에 있는 공장에 취직되어서 일하러 간다. 이거 오빠 이름으로 만든 통장인데 비밀번호와 도장 놓고 간다. 매달 월급 이 통장으로 붙일 테니까 그 돈으로 어머니 병원 치료비 내고 너 생활비 써. 오빠 없어도 밥 잘 챙겨 먹어. 오빠 정착되면 나 있는 곳 알려줄게. 유경아,
너 옆에 못 있어줘서 미안해. 항상 건강 조심해. 동생은 제가 쓴 쪽지를 보고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자동차 부품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직원은 10명 정도로 크지 않은 공장이었고 다들 일이 바빠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질 여유도 없이 하루 종일 일만 했습니다. 저는 나이도 제일 어리고 이론적으로 일해본 경력이 없다고 직원들 도와주는 잡무를 했습니다. 부품을 닦고 옮기고 공장 청소하고 쓰레기 비우기 등 잡다한 일들은 다 도맡아 했습니다. 다들 점심 식사하러 식당에 갈 때도 저는 돈 아끼려고 저만 공장에 남아서 맨밥에 김치로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직원들은 전부 가정이 있어서 집에서 출퇴근하고 저만 공장 기숙사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 퇴근 후에도 공장을 다니며 정기점검, 문단속까지 제가 다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갔고 저는 받은 월급에서 5만 원만 빼고 다 동생한테 보냈습니다. 어머니 몸은 좋아지셨는지 너무 궁금해서 병원에 전화할까 망설이다가 결국 수화기를 놓았습니다. 제가 공부해서 검사가 되기를 원하셨던 어머니가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지 당장 저보고 공장 그만두고 오라고 하실 게 뻔하기 때문이었죠. 기숙사에서 저는 매일 혼자 공부했습니다. 학교 교과서를 가지고 와서 학교 다니는 것처럼 혼자만의 수업을 했던 거죠. 대학은 못 가더라도 공부하는 게 즐거웠고 공부라도 해야 제 마음이 덜 괴로웠으니까요. 이제 겨우 19인데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해서 밤새 목 놓아 운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일하고 있는데 고등학생인 여동생이 공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유경아, 너가 여긴 어떻게... 오빠, 내가 얼마나 찾았는 줄 알아? 왜 여기 있어? 어머니는 어떠셔? 좀 좋아지셨어? 치료비는 잘 내고 있어? 그렇게 궁금하면 연락 좀 하지. 어떻게 전화 한 통이 없을 수 있어? 엄마랑 나랑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미안하다, 유경아. 너 혼자 얼마나 힘들었니? 오빠, 당장 집에 가자. 오빠 집 나가고 엄마 밥 한 술도 안 먹고 매일 울기만 하셔. 엄마 때문에 오빠 인생 망쳤다면서 어떤 날은 치료도 거부하고 퇴원하겠다면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어. 오빠가 돈 많이 벌어다 주면 엄마가 좋아할 줄 알았어? 엄마가 지금 버티고 살 수 있는 건 바로 오빠 때문인 거 몰라? 공부 잘하는 오빠, 앞으로 검사되는 것만 바라면서 그렇게 힘든 치료도 이겨내시는데 오빠가 공부를 포기하면 엄마한테도 살아갈 희망이 없어진 거라고. 엄마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으셔. 뭐? 몸이 안 좋으시다고? 의사 선생님이 곧 마음의 준비하라고 하는데 난 너무 무서워. 그래서 옆집 할머니한테 오빠가 갈 만한 데 찾을 수 없냐고 알아봐 달라니까 감나무 아저씨가 오빠가 일자리 부탁해서 알아봐 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부랴부랴 오빠 찾아왔어. 빨리 오빠가 가야 엄마가 살아.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말에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고 정신없이 뛰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저 승우예요. 어머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지셨어요? 승우라고? 우리 아들? 어머니는 제 볼을 만지며 오열을 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곁에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가지 마. 대학 가서 검사. 엄마 소원이야.
네, 그럴게요. 어머니 소원 꼭 들어드릴게요. 오빠, 나 학교 자퇴했어. 내가 오빠 대신 엄마 치료비 벌 테니까 오빠는 다시 공부해서 대학 가. 엄마도 그걸 바라고 있으니까 돈 걱정은 말고 공부만 해. 미안하다, 유경아. 오빠가 나중에 다 갚을게. 너 평생 힘든 일 없게. 오빠가 다 지켜줄게. 정말? 오빠가 나 지켜주는 흑기사 돼주는 거야? 나쁜 사람들 나 못 건드리게 오빠가 검사 돼서 다 혼내줘. 저는 다시 복학을 했고 어머니는 제가 온후로 병세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동생은 이장님이 아시는 재봉공장에서 미싱사로 일하며 어머니 병원비와 생활비를 붙여줬습니다. 학교에서도 저희 집 힘든 상황을 잘 배려해줘서 학교 도서관을 밤늦게까지 오픈해 저만 공부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대학교 법대에 입학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병원에 계신 어머니한테 제일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어요. 정말? 승우, 고생했어. 어머니는 환히 웃으며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저는 학교 때문에 서울로 올라와서 혼자 고시원에서 살았습니다. 한 달 고시원비 20만 원과 생활비를 여동생이 꼬박꼬박 붙여줬어요. 집에 전화해서 유경아, 오빠가 면목이 없다. 무슨 소리야. 내가 더 못 붙여줘서 마음 아프지. 책 살 거 있거나 돈 쓸 일 있으면 무조건 나한테 말해.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내가 퇴근해서 매일 병원 들러서 맛있는 것도 드리고 같이 수다도 떨고 하면서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어. 어머니 좋아지셨다니 오빠도 마음이 좋네. 유경아, 오빠가 성공해서 다 갚을게. 조금만 고생해. 그래, 꼭 갚아. 오빠 빨리 공부해. 나 전화 끊을게. 저는 다행히 장학금을 받아서 등록금 걱정은 안 해도 됐습니다. 그리고 대학 들어가자마자 사법시험을 준비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집에 와서 식사하는 시간 빼고는 오로지 공부만 했습니다. 제 머릿속엔 아프신 어머니, 힘들게 일하는 여동생 생각뿐이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이 하늘에 닿았을까요? 저는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사법고시 합격증을 제일 먼저 어머니께 보여드렸고 어머니는 병원 병실마다 돌아다니면서 입원 환자들에게 자랑하며 좋아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행복해하며 환히 웃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사법연수원을 졸업하면서 저는 검사가 되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는 어머니는 기력이 없으신 채 겨우 눈만 떠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소원대로 저 검사 됐어요. 많이 기쁘시죠? 어머니는 말씀을 못하신 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아주시며 어머니는 그날 편안히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해하는 그 마지막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면서 밤낮 없이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몇 달간 일한 월급이 꽤 많이 모여서 당장 여동생 공장일부터 그만두게 했습니다. 유경아, 이제 오빠 돈 잘 버니까 너 공장 그만두고 대학교 가. 오빠가 너 등록금 대줄 능력은 돼. 항상 말했지? 오빠가 꼭 갚겠다고. 맞아. 검사 오빠 돕는데 뭐가 걱정이야? 오빠 말대로 나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갈게. 여동생도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던 터라 빨리 뒤처진 공부를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싶어 했고 고려대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동생과 같이 지낼 전셋집을 구했고 대학 등록금도 제 월급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동생은 아르바이트하며 등록금을 벌겠다고 했으나 이제는 절대로 동생 고생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 저는 온실처럼 공주처럼 동생을 각별히 돌봤습니다. 동생은 그 흔한 미팅 한 번 안 하고 아침 저녁으로 제 밥을 챙겨주고 매일 양복도 다리미로 다려주며 행복해했습니다. 난 오빠가 이렇게 양복 입고 출근하는 모습만 보면 되게 흐뭇해. 아마 엄마도 살아계셔서 이 모습 본다면 정말 행복해하셨을 거야. 야, 임마. 누가 보면 너가 내 엄마인 줄 알겠다. 오빠가 알아서 밥도 잘 먹고 할 테니까 너도 연애 좀 해. 좋은 남자 만나서 너 결혼하는 게 이 오빠 소원이다. 누가 할 소리. 오빠야말로 일만 하지 말고 제발 여자 좀 만나. 이러다 호라비로 늙을 거야? 전혀 남자를 모를 것 같던 동생은 대학 졸업하자마자 과 선배 소개로 소개팅을 해서 한 남자를 만났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매제는 유통사업을 하고 있었고 홀어머니를 모시며 성북동 대저택에 사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안이었습니다. 매제 인상도 좋고 무엇보다 돈 때문에 동생 고생은 안 시키겠다 싶어서 저도 흔쾌히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매제 손을 꼭 붙잡으며 매제, 우리 유경이 어릴 때부터 고생 많이 했어. 어머니 병원비며 나 대학 등록금까지 그 어린 게 공장 다니며 뒷바라지 했어. 그러니 유경이 이제 고생 안 하고 남편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산다면 여한이 없어. 유경이 잘 부탁하네. 네, 형님. 걱정 마십시오. 어머니도 유경이 많이 예뻐하시니까 유경이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고마워. 매제만 믿네. 동생은 신혼여행을 갔다 온 후 곧바로 성북동 시댁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큰 집을 본 적이 없어서 신기했어요. 아, 여보, 집이 엄청 커. 나 이런 큰 집 처음 봐. 그래? 이제 당신 집인 걸 뭐. 근데 집이 커서 청소하기가 좀 힘들 거야. 청소가 대수야? 이런 큰 집에 살면 청소하는 것도 행복하겠는걸? 어디야, 여자 웃음소리가 이렇게 커? 그렇게 못 사는 티를 팍팍 내야 되겠어? 아, 네, 어머니, 조심하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집이 너무 좋아서. 너 제발 수준 떨어지는 행동 좀 하지 마. 내가 결혼식 때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 고아인데다가 쥐뿔 덮는 며느리 데려왔다고 다들 얼마나 수군거렸는 줄 알아? 그나마 네가 명문대 졸업하고 네 오빠가 검사라서 그거 하나 보고 내가 결혼 승낙한 거야. 네 집안과 우리 집안이 사돈 맺기에는 격이 너무 차이가 나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어. 엄마, 또 왜 그래? 유경이 착하고 생활력도 강하고 이런 며느리 없어. 유경이 부모님 돌아가신 건 유경이 잘못이 아니잖아. 엄마가 너 그렇게 이해하고 많이 예뻐해줘. 우리 아들 그 좋은 집안에서 혼사맺자고 그렇게 줄을 섰는데 아휴, 아까워 죽겠어. 너가 도 결혼하고 싶다고 졸라서 마지못해 허락은 했지만 아휴, 난 영 마음에 안 들어. 제가 어머니 마음에 드실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니께 살림도 많이 배우고 이 집안 격에 맞게 행동도 고치겠습니다. 매제는 사업 때문에 지방 출장이 잦았고 집에는 거의 시어머니와 여동생 둘뿐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살림을 해오던 동생은 요리 솜씨도 좋았고 손이 야무져서 청소며 살림도 잘했습니다. 그 사이 저도 바빠서 여동생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몇 달간 연락을 못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야근하고 집에 가니까 여동생이 집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 어? 유경이 맞니? 너가 이 시간에 웬일이야? 아, 오빠 보고 싶어서 왔지. 야, 임마. 온다면 연락을 하지. 그럼 오빠 일찍 왔잖아. 언제부터 기다린 거야? 얼마 안 기다렸어. 오빠 바쁜데 전화해서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어. 너 집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결혼하고 오빠한테 연락도 못해서 겸사겸사 왔어. 오빠 반찬 다 떨어졌지. 이 이장금이 솜씨발이 좀 했지. 얼른 들어가자. 나 언제까지 밖에 세워둘 거야. 그래, 얼른 들어가자. 그냥 오지 무슨 반찬을 이렇게 많이 싸왔어. 여동생은 정말 엄마처럼 저를 챙겨줬어요. 애써 밝은 척하지만 여동생의 얼굴에 그늘이 있었습니다.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물어도 아니라고만 하니 제가 괜한 걱정을 하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잘해줘? 당연하지.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예뻐해 주시는데. 내가 집안일 좀 하려고 하면 쉬라고 하시고 남편은 일이 바빠서 지방 출장을 자주 가는데 가서는 나 밥은 먹었는지 오늘 뭐 했는지 꼬박꼬박 전화하며 나 먼저 챙겨. 다행이다. 시댁이 엄청 부자라서 난 또 너 구박당하는 건 아닌지 걱정했거든. 오빠가 맡은 사건 중에도 부잣집 시댁이 가난한 며느리 폭행하고 구속된 경우도 많거든. 그럴 때마다 너 생각이 나더라고. 유경이 행복한 거 맞지? 그럼 나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려 그래. 야, 임마. 그렇다고 울면 어떡해. 그렇게 오빠 보고 싶었어? 유경이 아직 애기네. 맞아. 오빠도 보고 싶고 결혼하니까 아빠 엄마 생각도 많이 나. 그날 제 여동생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는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얼굴은 어두워 보였으니까요. 얼마 후 여동생은 임신을 했고 예쁜 딸을 출산했습니다. 병원에서 조카 얼굴을 보니 너무 신기하고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행복해야 할 산모의 얼굴에 슬픔이 보였습니다. 유경아, 많이 힘들었어? 표정이 안 좋아. 어디 안 좋아? 아니야. 아들이면 좋았을걸.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애 듣겠다. 이런 예쁜 공주님 앞에서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미안해, 오빠.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여동생은 제 어깨에 고개를 파묻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안 보여서 이상했습니다. 유경아, 매제랑 사돈어른은 어디 있어? 안 보이네? 그게 아까 애기 보러 왔다가 볼 일이 있어서 가셨어. 아무리 그래도 너가 친정엄마 없는 걸 알면 사돈이 너 산후조리며 신경 써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아예 얼굴만 보고 갔다고? 그게 말이 돼? 여동생은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유경아, 너 무슨 일 있지? 오빠한테 다 말해. 너 행복한 거 맞아? 오빠, 나 아무 일 없으니까 어서 일하러 가. 나 힘들어서 좀 쉴게. 그래. 유경아, 너 무슨 일 있으면
무조건 오빠한테 전화해. 알았지? 어서 쉬어. 왜 이렇게 여동생을 만나고 나면 가슴 한켠이 시리고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건지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낮에 매제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형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저희 회사에 직접 오시니 제가 송구하네요. 이 근처 일이 있어서 왔다가 들렀네. 우리 유경이와는 별 문제 없이 잘 지내? 그럼요. 제가 일 때문에 출장이 많아서 그거 하나 미안하지. 제가 집사람 얼마나 아껴주는데요. 사도는 어떠신가? 보니까 유경이 출산했을 때 자네와 사도는 안 보이던데. 아, 그거요? 그게 사실은 제가 외동아들이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외동이고 집안 대대로 아들이 귀하거든요. 제가 5대 독자라 어머니는 아들 낳기를 바랬거든요. 절에도 다니고 아들 낳는다는 한약도 지어 먹이고 그렇게 유경이한테 지극정성이었는데 딸이라는 거 알았을 때부터 많이 서운해하셨어요. 그래서 출산했을 때도 기분이 안 좋으셨는지 금방 나가셔서 저도 어머니 기분 달래주러 같이 나간 거고요. 아니, 요즘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딸아들이 뭐가 중요해. 사돈 너무하신 거 아니야? 하늘이 내려준 생명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게요. 저도 어머니께 화도 내보고 제 딸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며 모진 소리도 했어요. 그러니 어머니 마음이 좀 누그러진 것 같더라고요. 형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예림이 예쁘게 잘 키울 테니까 염려 마세요. 어머니도 금세 예림이 예뻐하실 거예요. 그래, 자네만 믿네. 우리 유경이와 조카는 자네가 잘 돌봐줘. 여동생이 그날 병원에서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지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고 다행히 여동생은 별 문제 없이 잘 지내는지 전화 통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유경아, 너 목소리 밝으니까 좋네. 이번 주말 부모님 기일에 김서방이랑 같이 오는 거지? 너희들 편하게 오라고 두 분 한 번에 같은 날짜에 제사 지내는데 매년 김서방이 안 와서 사실 좀 화가 많이 났어. 어떻게 장인장모 기일에 한 번도 안 올 수 있는지. 아, 예림이 아빠 사업이 너무 바빠서 그런 거지. 그리고 오빠, 미안한데 올해는 나도 못 갈 것 같아. 예림이가 며칠 새 몸이 안 좋아서. 뭐? 많이 아파? 병원에선 뭐래? 독감이라고 약 먹고 집에서 푹 쉬면 된대. 걱정 안 해도 돼. 아유, 어린 게 얼마나 아프겠니. 우리 예림이 못 본 지도 꽤 돼서 보고 싶었는데. 예림이 몸조리 잘해주고 제사는 오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래, 오빠. 미안해. 또 연락할게. 동생은 추석 설날 명절에도 집에 오질 않았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보자고 해도 매번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더라고요. 또 언제부턴가 반찬 만들어서 들고 오지도 않고 자꾸만 저와 거리를 두려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여동생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대문에서 벨을 누르니 누구세요? 네, 저 예림이 외삼촌입니다. 동생 만나러 왔는데 문 열어주시겠습니까? 저 잠깐만요. 예림이 외삼촌이라는데 문 열까요? 뭐? 여긴 왜 왔어? 가라고 해. 저 오늘은 돌아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인터폰으로 들으니 옆에 사돈어른도 계신 것 같은데 사돈어른 뵙고 드릴 말씀이 있으니 문 열어주세요. 다른 말 필요 없고요. 오늘은 그만 돌아가 주셔야겠어요. 동생은 휴대폰을 계속 안 받고 사돈은 날 피하는 것 같고 마음이 찜찜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 조카는 5살이 되었습니다.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조카 사진을 해놓을 정도로 전 조카 바보가 되었습니다. 이 프로 누구야? 2% 빼다 박았어. 숨겨놓은 딸이라도 되는 거야? 아이 결혼도 안 한 총각이 애부터 나온 건가? 정말 나 닮았어? 숨겨놓은 딸이면 나도 참 좋겠는데. 여동생 아이야. 너무 예쁘지? 에이 이제 2%도 나이도 있는데 언제까지 조카만 끼고 있을 거야. 결혼해야지. 내가 소개팅 해줄까? 됐어. 최 프로 결혼해서 잘 사는 거 보면 나도 솔직히 부러운데 아직 내 마음속엔 온통 여동생과 조카밖에 없어. 부모님 없이 결혼 생활하는 거 얼마나 힘들까 싶고 항상 옆에서 보살펴주고 싶어. 하루는 재판이 끝나고 휴대폰을 켜자 부재중 전화가 20통이나 왔습니다. 발신자는 모두 여동생이었어요. 전화한 시간보다 3시간이나 지났는데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심장이 벌렁벌렁 뛰더라고요. 유경이니? 너 전화했었어? 오빠가 재판 중이어서 전화를 못 받았어. 무슨 일이야? 20통이나 하고. 뭐 급한 일이 있는 거지? 무슨 일은... 아니야, 오빠. 예림이한테 휴대폰 줬더니 잘못 눌려져서 그런 거야. 바쁜데 얼른 일해. 걱정하지 말고. 그런 거였어? 난 또 뭔 일 있는 줄 알았지. 너 잘 지내는 거 맞지? 그럼 시어머니 남편이 얼마나 잘해주는데. 그렇구나. 오빠 다시 일해야 돼서 그만 끊을게. 조만간 예림이 데리고 콧바람 좀 쐬. 오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다음 주 주말 좋겠다. 그래, 오빠. 다음 주 주말에 봐. 목소리가 착 가라앉은 여동생의 말투는 서늘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여동생과의 마지막 통화가 되었습니다. 자기는 대학 못 가도 오빠는 서울대에 보내야 한다며 고등학교 중퇴를 하고 공장에 가 미싱사가 된 여동생이 5살 조카를 남겨두고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날 엄마가 이거 외삼촌 주래요. 하며 조카가 내민 일기장을 본 순간 저는 충격에 휩싸여 여동생의 관뚜껑을 열어버렸습니다. 일기장에는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일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일기는 여동생이 신혼여행 갔다 온 날 첫날부터 작성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동생이 가난한 집안에 부모 없는 고아라고 결혼 첫날부터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요리 솜씨가 좋은 동생은 시어머니께 잘 보이려고 직접 요리를 해서 식사를 준비했는데 지금 이걸 나더러 먹으라는 거야? 이런 음식은 너네 같이 못 사는 친정집에서나 먹는 거지. 하긴 뭘 보고 배운 게 없으니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지. 그러면서 그 많은 음식을 쓰레기통에 내다 버렸습니다. 퇴근한 매제에게 동생이 낮에 있었던 일을 울면서 말하니까 뭐 그것 갖고 울고 그래. 우리 집에서는 엄마 말이 곧 법이야. 엄마가 싫어하는 건 절대 하지 말고 찍소리 하지 말고 살아. 그렇게 다정다감했던 매제는 결혼식을 올린 후부터 180도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아니, 당신 왜 이래 무섭게. 평소 당신답지 않아. 아니, 이게 내 모습이야. 그동안 내가 연기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엄마가 손주 하나만 낳아주면 재산 전부를 물려준다고 해서 내가 급하게 아무나 하고 결혼한 거라고. 설마 내가 당신 끔찍이 사랑해서 결혼한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뭐? 내가 그 아무나야? 당신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 매일 나한테 꽃다발 보내고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데이트하고 명품 백에 명품 구두까지 선물 주던 거는 다 쇼였어? 아,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맞아. 너는 내가 엄마한테서 재산을 물려받기 위한 장난감일 뿐이야. 그러니 무조건 아들 하나만 낳아주면 돼. 그러면 너 인생도 펴는 거라고. 지질이 궁상으로 살던 거지가 진짜 공주가 되는 거지. 남편의 본 모습을 한 동생은 충격에 빠졌고 행복해야만 하는 신혼생활은 매일이 고통스러운 악몽이었습니다. 사돈어른은 술집을 하다가 단골 손님 중에 재력가인 나이 많은 남자에게 일부러 접근해 결혼을 하게 되었고 지병으로 남편이 죽자 그 많은 재산을 다 상속받았습니다. 매제는 학창시절의 깡패로 돈으로 사고 수습을 당하고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성적이 안 좋아서 대학은 못 갔고 사돈이 회사 하나를 차려줬습니다. 매제는 학력을 위조해서 명문대를 졸업한 것처럼 주위에 말하고 다니고 심지어 여동생한테도 학력을 속여서 결혼하게 된 겁니다. 그 사실을 안 여동생이 왜 거짓말을 했냐고 캐묻자 매제는 여동생이 뺨을 때리며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야, 너 고려대 나왔다고 나 무시하는 거야?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사실 난 너같이 공부 잘하는 족속들을 보면 밥맛이야. 네 오빠도 서울대 법대 나와서 검사랍시고 폼 잡는데 진짜 역겨워 죽겠어. 이씨. 동생에게 자격지심이 있는지 그날부터 매제의 폭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돈은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10원 한 장도 아까워하는 구두쇠로 이렇게 집이 넓은데 살림봐주는 도우미를 고용 안 하고 모든 일을 여동생 혼자 하게 했습니다. 여동생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식사 준비를 하고 3층이나 되는 이 큰 집 청소를 매일 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있는 정원 관리도 하고 하녀처럼 부려먹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매일 이불 빨래도 하거라. 이불은 세탁기에 돌리지 말고 직접 욕조에 담궈서 손빨래 해야 돼. 그래야 때가 싹 빠져. 저 어머니, 매일 이 많은 이불을 어떻게 빨아요? 다른 집도 몇 달에 한 번씩 빨잖아요. 어디 시어머니가 얘기하는데 토를 달아. 하려면 할 것이지 무슨 말이 많아. 이불 매일 빤다고 안 죽어. 그뿐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여동생이 만든 음식은 맛이 없다며 매 식사 때마다 버리고 아예 입도 안 대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외식하러 나갔습니다. 예전에 밤늦게 저희 집에 여동생이 반찬을 가져온 건 시어머니와 남편이 반찬 맛없다고 안 먹고 외식하러 간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여동생의 표정이 어두웠던 거였습니다. 일기를 읽으면서 저는 화가 나서 좀처럼 흥분이 가라앉지를 않았습니다. 비극은 바로 조카를 임신하는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임신 후 아이 성별이 딸이라는 걸 안 순간부터 시어머니의 구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아들도 못 낳는 것이 뭐가 잘났다고 밥이 입에 들어가? 그러면서 밥 먹고 있는 여동생의 밥그릇을 주방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먹는 것까지 꼴보기 싫어했습니다. 여동생은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밥도 마음 편히 못 먹고 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매제도 한술 더 떠 내가 말했지. 아들 하나만 낳아주면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고. 딸이니 엄마가 나한테 돈 한 푼 물려줄 것 같아? 넌 어떻게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냐. 재수없어. 그 이후로 매제는 지방 출장을 자주 갔고 여동생이 전화를 하면 여보, 잘 도착했어요? 이번 출장은 어디예요? 며칠 있다가 와요? 뭘 그렇게 남자 하는 일을 꼬치꼬치 캐물어. 내가 일일이 너한테 보고해야 돼? 나 출장 오면 예민하니까 전화하지 마. 그렇게 화를 내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여동생은 이상해서 매제 회사 비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미스 김, 우리 그이 지금 회사에 있어요? 뭐 좀 건네줄 게 있어서요. 대표님 오늘 휴가 내셨어요. 집에 일 있으시다고 일주일 있다가 오신다면서요? 휴가요? 지방 출장 가신다는 말은 없었어요? 네, 출장은 실무 담당자들이 가니까 대표님이 출장 가실 일은 없으세요. 아, 네, 수고하세요. 알고 보니 매제는 출장 간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출장 갔다 온 짐 정리를 하다가 매제 셔츠에 묻은 긴 머리카락을 발견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여동생은 충격을 받았고 아직 출산일이 안 되었는데 하혈을 내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출산했고 매제와 시어머니는 진짜 딸이 맞는지 확인하러 온 겁니다. 혹시나 했는데 여자네. 대충 쉬다가 당장 퇴원해. 병원비도 아까워. 그러면서 사돈은 여동생 상태는 어떤지는 물어보지도 않고 야멸차게 가버렸고 매제도 똑같이 딸인 것만 확인하고 같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출산하던 날 여동생이 아들이면 좋았을 거라고 눈물을 글썽이던 게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동생은 산후조리도 못한 채 시댁에 와서 몸이 안 좋아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 여동생에게 시어머니는 꾀병 부리지 말라며 그 엄동설 안에 마당에서 김장을 시켰고 여동생은 혼자서 100여 포기가 넘는 김장을 담궜습니다. 김장을 하다가 추위에 탈진해서 쓰러지자 시어머니는 바가지에 찬물을 담아 얼굴에 퍼부으며 꾀병 부리지 말라며 욕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매제는 조카를 남의 자식 보듯이 전혀 애정이 없고 운다고 짜증만 냈습니다. 밤에 아이가 울어서 잠을 못 잔다고 각방을 쓰기 시작했고 여동생은 혼자서 외롭게 육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여동생 집을 찾아온 날 저와 인터폰으로 얘기한 여자는 매제의 상간녀였습니다. 매제는 골프 연습실에서 미혼인 골프 강사를 알게 되었고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면서 그 여자와 전국 해외로 골프 여행을 다녔던 겁니다. 그리고 곧 이혼할 거라고 프로포즈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매제는 그 상간녀를 데리고 사돈한테 인사드리러 온 날이었던 겁니다. 뻔히 여동생이 집에 있는데 마치 여동생을 유령 취급하면서 어머니, 이 여자 누구예요? 누구긴 누구야. 고두리 병수 짝 될 사람이지. 와이프인 제가 집에 버젓이 있는데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바람 피운 거예요? 그래, 나 바람 피웠어. 딸 낳았으니 이제 당신 필요 없거든. 그리고 병원에 알아봤더니 당신 이제 아이 못 낳는다며? 당신 그거 알면서 엄마가 나한테 숨긴 거잖아. 숨기긴 누가 숨겨요? 여자로서 인생이 끝났다는 절망감으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데 그게 뭐가 자랑할 일이라고 떠벌리고 다녀요? 그렇다고 아들 낳아줄 여자와 바람 피웠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아니, 듣자 하니 기분 안 좋네? 누가 바람 피웠다는 거예요? 병수 씨는 당신과 이혼할 거고 우리는 떳떳하게 연애한 거라고요. 얘야, 곧 이혼 진행할 거니까 넌 신경 쓰지 마. 여동생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방으로 들어가서 계속 울기만 했고 그럴 때 제가 찾아온 거였습니다. 그날 무조건 그 집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너무나 후회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돈과 매제는 행여나 여동생이 검사인 제게 이런 얘기를 할까봐 방에 감금하고 바깥 출입을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 기일이며 명절에도 못 왔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힘들었으면서 저한테 힘든 내색을 전혀 안 하고 문제없이 잘 산다고만 말했던 거였습니다. 그 후 사돈과 매제는 이혼 서류를 들고 와서
여동생에게 도장을 찍으라며 강요했고,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줘? 우리 예림이 아빠 없는 아이 만들고 싶지 않아. 나한테 했던 짓만큼 당신도 고통받게 해줄 거야. 나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이혼 도장 못 찍어줘. 매제는 여동생을 방에 감금하고 도장을 찍어줄 때까지 발길질과 뺨을 때렸습니다. 그날 여동생은 저한테 20번이나 되는 전화를 했던 겁니다. 생명이 위협받을 만큼 위급했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은 겁니다. 그때 전화만 받았더라도 동생에게 이런 끔찍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저는 제 자신이 원망스러워 눈물만 났습니다. 일기장엔 여동생의 눈물이 곳곳에 배어 있었고 이 일기를 쓰면서 얼마나 괴로웠을지 그대로 다 담겨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덮으면서 저는 오열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시어머니, 남편 사랑받으며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던 여동생이 시어머니의 구박과 남편의 불륜으로 가슴에 멍이 든 채 그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 너무나 미안하고 두 사람에게 울분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갑자기 여동생이 세상을 떠났는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자초해서 관할 경찰서의 협조로 사돈과 매제를 신문했습니다. 지금은 이우경 씨 살인사건의 참고인 조사로 두 사람 여기 온 거니까 개인적인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병수 씨, 최혁자 씨, 사건이 일어나던 10월 7일 밤 10시에 집에 있었다고 하셨죠? 뭐하고 있었나요? 그냥 난 TV 보고 있었다고 몇 번을 말해요. 그럼 며느리가 어떻게 갑자기 죽은 거예요? 걔가 원래 몸이 좀 약해서 픽픽 잘 쓰러져요. 그날도 혼자 있다가 쓰러져서 뇌진탕으로 죽은 거잖아요. 의사가 말했잖아요. 뇌진탕이라고. 난 방에 있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김병수 씨는 뭐하고 있었어요? 저는 사업 때문에 사람들과 늦게까지 술 마시고 밤 11시인가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애기 엄마가 혼자 거실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던지. 지금도 심장이 벌렁거려요. 근데 두 사람, 며느리이고 아내인 사람이 죽었는데 전혀 안 슬픈가 봐요. 장례식 때부터 지켜봤는데 전혀 울지를 않네요. 왜? 죽이고 싶도록 미웠나요? 뭐? 형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한테도 소중한 사람이었다고요. 제가 사랑한 사람이고 아이 엄마인데 아이 때문에 억지로 참고 있는 거라고요. 맞아요, 사돈. 우리 병수가 아이미한테 얼마나 잘했다고요. 우린 아무 잘못 없어요. 그래요? 김병수 씨 사기 전과 폭력 전과가 있던데 학력도 속여서 결혼했고 이제 그 가면 벗어. 내 앞에서 연기하지 말라고. 나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니까 겨우 참고 있거든? 우리 유경이 때리고 감금하고 폭언해. 그리고 바람까지 피우셨던데. 너 진짜 인간 말종이더라고. 사돈 말이 너무 심하네. 우리 병수가 그랬다고 며느리가 말하든가요? 그거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개사이코야. 이봐요, 최혁자 씨. 딸 낳았다고 사람 취급도 안 하며 밥 먹던 밥그릇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질 않나. 그 엄동설안에 애 낳은 지 며칠 됐다고 김장시키고 아들 상간녀를 데리고 와서 며느리라고 소개해? 당신도 똑같아. 어떻게 그걸. 유경이 일기장에 다 쓰여 있었어. 이거 다 법적 증거로 채택되니까 내가 당신들 가만 안 둬. 그럼 애기 엄마 죽은 날은 아무 증거도 없고 우린 그날 진술 다 했고 혐의 없잖아요.
무고한 시민 잡아놓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당장 안 풀어줘? 아, 그 증거? 빨리 보여주면 재미없잖아. 저는 여동생의 유품으로 건네받은 휴대폰을 보다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바로 사건이 일어나던 그날의 일이 휴대폰에 고스란히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음성 파일을 트니 얼른 이혼 도장 찍으라고.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씨. 너가 이혼해줘야 평수가 새 장가 갈 거 아니야? 누구 좋으라고. 절대 이혼 안 해줘. 그리고 나 당신 불륜한 증거들 나한테 폭력 쓴 거 병원에서 진단서 다 끊어서 다 모아놨으니까 상관녀한테 소송 걸고 당신은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 뭐? 이게 미쳤어? 그러면서 매제는 동생 뺨을 때렸고 동생이 매제에게 달려들자 사돈이 동생을 밀쳐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겁니다. 동생이 머리에 피를 흘리고 움직이지 않자 평수야, 얘 죽은 거야? 우리 어떡해? 아이, 재수없게. 엄마 정신 차리고 내 말 똑바로 들어. 내가 119에 신고할 거니까 우린 이 죽음과 아무 상관없는 거야. 엄마는 TV 보고 있었다고 말하고 난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고 할 거야. 그렇게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어. 두 사람이 나간 후 녹음 파일에는 여동생의 목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오빠, 우리 예림이 부탁해. 그렇게 녹음 파일은 여기서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울면서 자포자기했습니다. 사돈은 과실치사, 매제는 상해죄로 구속되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있은 후 한동안 충격으로 일을 쉬었습니다. 그 후 조카를 친자식으로 입양했고 전라도 제 고향으로 내려와 작은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습니다. 제 여동생처럼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약자의 편에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딸은 어릴 적 시골 생활에 잘 적응하며 해맑게 잘 크고 있습니다. 여동생이 하늘나라에서 딸의 밝은 모습을 보고 환히 웃고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 사연자입니다. 제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한 지도 벌써 10여 년이 흘렀네요. 그 사이 두 자식을 낳아 아이들은 잘 자라주고 있고 양가 부모님들 정정하시고 저희 부부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 이보다 더 바라는 것도 욕심이다고 생각해서 저희 부부는 크게 바라는 게 없었어요. 사실 저희가 어릴 적에 워낙 고생을 해서 그런지 결혼해서 안정을 찾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병환이셨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어릴 적이라 그런지 자세한 사정도 모르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없네요. 그래서 엄마와 할머니, 저 이렇게 우리 세 식구가 단출하게 살았던 것만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저희 엄마가 친할머니를 모시고 살았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엄마는 가장이 되어 일을 다니셔야 했고 일을 하러 나가신 엄마 대신에 어린 저를 할머니가 키워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자식 잃고 건강까지 나빠지시며 일도 못하시게 되면서 며느리와 손녀에게 짐을 지웠다고 속상해하셨지만 엄마는 불평 한 번 없이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어요. 저희 엄마는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인 저희 할머니를 참 각별하게 생각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도 부모님 대신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를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세 식구는 엄마가 벌어오는 생활비에 의지하며 여유는 없었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시며 저희 가정에 불행이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치매에 걸린 할머니는 급속도로 상황이 나빠지셨고 치매 판정 몇 달 만에 혼자 생활이 불가능한 정도가 되셨어요. 그런 상황에도 엄마는 우리 세 식구를 위해 일을 나가셔야만 했고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보살피는 건 제 몫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겨우 열 몇 살이었죠. 몇 년 전만 해도 제 식사를 챙겨주시고 저를 보살펴주셨던 할머니를 이제는 제가 보살펴드려야 한다는 건 어린 나이에 힘들기도 했고 책임감 또한 무겁게 느껴졌지만 할머니를 사랑했던 저는 정성을 다해 할머니를 돌봐드렸습니다. 가끔 할머니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셔서 소리를 지르고 가끔씩 제게 속상한 말도 하셨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어릴 적 할머니에게 받았던 사랑을 떠올리며 그런 말들이 할머니의 진심이 아니라 생각하며 견뎠고 할머니가 하루빨리 좋아지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결국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마셨습니다. 할머니를 많이 따랐던 저는 할머니가 보고 싶은 마음에 양로원으로 봉사활동을 다닐 정도였죠. 그렇게 할머니를 떠나보내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제 엄마와 단둘이 남았으니 남은 우리 두 식구 잘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엄마와 제게는 정말 우리 둘뿐이니 제가 엄마를 더 챙겨야 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불행이 아직 지나가지 않았던 건지 이번에는 저희 엄마에게 암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가뜩이나 집안 형편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 가장인 엄마의 병환은 저희 식구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어요. 결국 엄마는 일도 그만두고 암 치료를 해야 하셨고 갓 20살이었던 저는 엄마 대신 집안의 가장이 되어야만 했죠. 그렇게 저는 대학을 포기하고 생업에 뛰어들며 엄마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고졸이었던 제가 일할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았고 저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의 공장에 취직을 할 수 있었어요. 남들은 대학 다닐 나이에 공장에 다녀야 한다니 즐거운 일은 아니었지만 제 나이에 일을 구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보니 그때는 그마저도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다니며 엄마의 간병을 하며 쉽지 않은 생활에 눈물도 났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살아가려 노력했죠. 그러다 저는 일하던 공장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몇 살 더 많던 남편은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엄마마저 아프시게 된 상황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는 했지만 저도 내심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든든한 제 편이 되어주었고 저희 엄마의 병원비며 간병까지 도와준 덕분에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었죠.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좋은 사람이 있는지 저는 남편에게 감동을 받고 많이 의지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그 후로 오랫동안 만나며 결혼 결심까지 하게 되었고 당시에는 형편이 여의치 않아 차근차근 준비를 해가게 되었어요. 저나 남편이나 둘 다 집안 사정이 좋지 못해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남들은 꺼려하는 험한 일을 하며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런 기대와 희망 때문인지 그 시절의 고생이 마냥 싫지만은 않네요. 어쨌든 저희는 열심히 노력해 저희들 힘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고향 근처 읍내에 작은 아파트 전세 하나 얻었고 그 안에 소박한 살림살이들 채워넣으며 조촐한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죠. 내 집은 아니었지만 우리 힘으로 이만큼 했다는 게 참 뿌듯했어요. 형편은 어려웠지만
그래도 저는 결혼을 참 잘했다 싶었죠. 남편은 늘 제 편인 착한 남편이었고 그런 남편을 낳아주신 시어머니 역시 좋은 분이셨거든요. 저희 시어머니는 시골분이라 그러신지 표현이 많지는 않으셨지만 말없이 제 밥 위에 반찬을 올려주시는 마음만은 따뜻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별 볼 것 없는 시골집으로 시집을 왔다며 저를 귀하게 대해주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시어머니 역시 저희 친정엄마처럼 일찍이 시아버님을 떠나보내시며 홀로 자식을 키워오신 분이셨습니다. 아들만 둘이라 더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시어머니께서는 어려움 속에서도 자식들을 아주 잘 키워내셨습니다. 자식 위하신 어머니 마음을 알아준 덕분인지 저희 남편이나 시동생이나 둘 다 참 착하고 바른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형편이 어려웠던 탓에 남편은 장남으로서 일찍이 사회에 뛰어들었고 혼자 큰 도시에 나가 공장에서 일하며 번 돈을 전부 집에 보냈다더라고요. 그리고 시동생은 돈 벌러 나간 형 대신 농사 지으시는 홀어머니 도우며 농사일을 하던 성실한 청년이었죠. 형 없는 사이 혼자 아들 노릇하며 살뜰히 어머니를 모셨다는 말에 제 동생도 아닌데 그런 시동생이 참 기특하고 고맙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여태 결혼할 여자도 없이 있는 게 괜히 미안하고 안타깝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며 저희가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안 그래도 어머니께서 병원을 자주 다니셔야 했는데 그럼 버스도 잘 다니지 않는 시골집에 계신 것보다 병원이 가까운 읍내에 지내시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그런 제 의견에 괜히 새 식구 고생시킨다고 괜찮다고 하셨지만 저희가 설득해서 모시고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 시동생도 더 이상 나이 드신 어머님을 모시느라 고생할 필요 없고 저희는 뒤늦게라도 자식 노릇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남편은 큰 결심을 해주었다며 제게 고마워했지만 사실 저한테는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어요. 시골 할머니인 시어머니를 보자 오래전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가 생각나서 그때 할머니에게 제대로 못해드렸다는 생각에 선뜻 모시고 싶었거든요. 남편은 나중에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면 저희 친정엄마도 모시자고 해주었지만 저희 엄마는 아직 환갑도 안 되어 젊으셨고 도시 생활 중이시라 급하지 않았어요. 그에 비해 시어머니는 연세도 있으시고 오랜 농사일로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으셔서 자식들 도움이 필요하셨죠. 부모가 나이 들어 자식에게 기대는 게 당연한 일인데도 어머니는 괜히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자식들이 어렸을 적에 어렵게 사느라 간식 하나 제대로 사주지 못하신 걸 자책하시며 늘 자식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나중에 자식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으셨는지 예전부터 돈만 생기면 여기저기 시골 땅들을 사러 다니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땅값이 크게 오르면 저희에게 다 주겠다고 하셨죠. 내가 땅 가지고 있는 거 오르면 너희들한테 나눠주마. 그래서 니들 더 이상 고생 안 하고 걱정 없이 살게 해주마. 에이, 엄마. 그런다고 시골 땅값이 뭐 얼마나 오른다고요. 저희 걱정하지 마시고 엄마 노후 준비했으세요. 저희야 젊으니까 열심히 벌면 되죠. 너 시골 땅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그러다가 개발 호재 터지면 그야말로 로또 되는 거야. 요즘 세상에 열심히만 산다고 되겠니? 가끔 이런 요행도 바라고 그러는 거지. 어머니 말대로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그럼 저 어머니 덕분에 말년에 호강하겠네요? 그럼 그때 되면 내가 너 고생한 거 다 갚아주지. 다 늙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느라 속 썩은 거 고생한 거 그거 내가 한 방에 해결해주마. 저 어머니 모시고 사느라 힘든 것도 하나 없었는데요. 어머니 말씀만으로도 감사하네요.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봐야 시골 땅값이 얼마나 오르겠냐며 서울 한 평짜리 값어치도 안 될 거라는 생각에 남편과 저는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얼마값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 돈으로 시어머니 노후 준비라도 잘하셨으면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게다가 평생 일만 하며 살았던 저와 남편은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별 관심이 없어서 땅 시세도 잘 모르고 시어머니가 어디에 땅을 얼마나 사두셨는지도 잘 몰랐거든요. 그냥 시동생이 농사를 짓고 있으니 나중에 그 땅에 농사나 지으면 되겠다 생각했었죠. 그리고 설령 정말로 땅값이 올라 대박이 나더라도 착한 남편과 시동생이라면 그런 일로 싸우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별다른 걱정도 없었거든요. 저희 시댁 남자들이 참 착해서 두 형제 사이도 돈독했는데 그런 남편과 시동생이 다투는 일은 30이 넘어서까지 혼자 사는 시동생에게 저희 남편이 언제 장가가느냐 잔소리할 때뿐이었거든요. 사실 그건 저나 어머니도 늘 걱정이었죠. 시동생이 사람도 좋고 무던하고 참 좋은데 여자에 영 관심이 없는지 노총각 나이에도 집에 여자 한 번 데려오지 않고 묵묵히 농사만 짓던 순수 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여자에 관심도 없던 시동생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며 소개를 해왔습니다. 시동생의 연애 소식도 몰랐던 탓에 많이 놀랐지만 또 그만큼 반가울 수밖에 없는 소식이었죠. 그렇게 예비 동서를 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사람이 아주 괜찮아 보였어요. 근처 동네에 아는 지인에게 소개를 받았다는데 동서될 사람도 시동생처럼 순박해 보이는 시골 처녀였죠. 그런데 그런 동서의 사정이 참 딱하더라고요. 농사 짓는 부모님 밑에서 동생과 어렵게 자랐는데 일찍이 부모님 여의고 고생을 많이 했다는 사정이 있었죠. 제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남동생이랑 단둘이 어렵게 살았거든요. 남의 땅 빌려서 어렵게 농사 짓던 분들이셨는데 아무리 열심히 농사 지어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그의 농사가 흉년이 되면 수작비도 제대로 못 주고 빚만 남고 풍년이면 풍년이라고 헐값에 가져가 버리는 업자들 때문에 이래저래 고생이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지은 농작물들 조금이라도 더 값을 받아보시겠다고 직접 팔러 멀리 나가시다가 그만 새벽 빗길에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뒤로 저희는 천의 고아가 되었어요. 저도 어린 나이라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필 동생까지 있는 바람에 저도 고생 많이 하며 살았거든요. 그저 동생 하나 잘 커졌으면 하고 바라면서 그런 제 주제에 무슨 결혼인가 싶었는데 어쩌다 형욱 씨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네요. 아니에요, 미애 씨. 저야말로 미애 씨 같은 사람을 만난 게 천운이죠. 저 미애 씨 아니었으면 결혼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미애 씨가 사람 하나 살린 셈이라고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시동생과 예비동서는 사이가 참 좋아 보였습니다. 둘 다 30이 넘는 늦은 결혼이었지만 늦은 만큼 천생연분을 만난 것처럼 잘 어울리는 듯 했어요. 사실 늦은 나이에 누구를 만난다는 자체가 어려운데 거기다 남편 고향 같은 시골 동네는 더욱이 그렇거든요. 남편과 저도 다른 도시에서 만나 제가 내려온 거였고 그래서 남편 주변에도 결혼을 못해서 외국 여자들과 매매혼을 한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사실 저나 남편은 매매혼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 혹시 시동생이 끝내 혼자 지내게 될까봐 더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어디서 이런 참하고 착해 보이는 아가씨를 데려왔나 싶었죠. 거기다 어렵게 살았다며 안타까운 사정에 시동생은 물론이고 마음 약한 저희 시어머니까지 그 아가씨에게 금방 마음을 뺏기셨더라고요. 아이고, 예쁜 아가씨한테 그런 사정이 있었구만. 보기에는 곱게 자란 것처럼 참하고 예쁘기만 한데 그런 여린 몸으로 가장 노릇하고 동생까지 챙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꼬. 앞으로는 나를 어머니라 생각하며 의지해요. 내가 친어머니만큼은 아니더라도 좋은 시어머니 되어줄 테니까. 우리 큰며느리도 나를 엄마처럼 생각하는 걸 보면 내가 그리 나쁜 시모는 아닐 게야. 그럼요. 어머니만큼 좋은 시어머니 어디 또 없죠. 저희 어머니 정말 좋은 시어머니신 거는 제가 보장할게요. 정말 감사해요. 어려운 가정 형편에 부모님마저 일찍 여의고 결혼도 못하는 내 인생 너무 가엾고 힘들다 생각했었는데 이제 보니 제가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려고 이제서야 형욱 씨를 만나게 된 건가 싶네요. 저처럼 모자란 사람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제가 더 좋은 며느리 될게요. 형님, 제가 잘할게요. 저 많이 가르쳐주세요. 겨우 한 번 만났을 뿐이지만 사람이 애교도 많고 어른도 잘 대하고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개인사 말고도 여러모로 마음이 갔어요. 시동생은 이미 그 아가씨에게 풍덩 빠져있는 듯 했고 사람 좋으신 시어머니께서도 펑 마음에 들어 하시는 듯 했죠. 제 입장에서야 괜찮은 사람이라면 환영이니까 좋은 사람이라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예비 동서를 눈여겨보던 제 눈에 뭔가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에 식탁 밑으로 예비 동서가 잠시 신던 구두를 벗는 걸 보게 되었는데 동서의 차림에 비해 발톱이 무척 화려하더라고요. 동서는 한눈에 보기에도 순박한 시골 처녀처럼 별로 꾸밈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들 아는 파막기 하나 없는 검은색 머리를 질끈 묶어놓았고 얼굴에는 한듯만듯 수수한 화장이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옷차림이 꼭 몇십 년 전 한참 유행 지난 듯한 느낌에 수수하고 약간은 허름하게 느껴지기까지 한 차림을 하고 있었죠. 저도 먹고 사는 게 팍팍해서 유행 같은 걸 쫓아가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런 제가 보기에도 그 아가씨는 꾸밈이나 화려함과는 아주 거리가 먼 시골 처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가씨의 발톱이 그리 화려하다는 게 제 눈에는 좀 어색해 보이더라고요. 그냥 매니큐어만 바른 게 아니라 보석인지 뭔지 엄지발가락에 장식들이 잔뜩 붙어 있었어요. 아마도 네일샵 같은 데에서 돈 주고 했구나 싶었고 무채색의 차림과 너무 상반되는 발톱이 제게는 이상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골 처녀라고 돈이 없다고 꾸미는 걸 싫어하지는 않을 테니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다 싶어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요. 그렇게 시동생이 동서가 될 사람을 데려와 소개시키고 그 다음번에 양가 집안에 제대로 된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그쪽 집은 어른이 계시지 않고 이미 다 본 사이에 무슨 상견례를 또 하나 싶으시겠지만 그날 동서의 동생이 없었거든요. 사돈댁은 계시지 않지만 사돈총각은 있으니 하나뿐인 가족을 빼놓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다시 상견례 자리를 제대로 마련하게 되었고 그날 저희는 처음으로 예비동서의 동생을 보게 되었어요. 예비동서가 혼자 뒷바라지하며 키운 동생이라는 말에 저도 내심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 동생이라는 사람이 동서와 전혀 닮지 않은 겁니다. 보통 형제자매들은 아무리 안 닮았다고 해도 분위기이던 행동이던 비슷한 구석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그 동생은 아무리 봐도 동서와 한 핏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생판 남처럼 생겼더라고요. 남편과 시동생도 각각 아버님 어머님을 닮아 서로 닮지는 않았지만 둘이 놓고 보면 형제가 맞구나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거든요. 근데 두 사람은 어디 닮은 구석을 찾는 게 어려울 정도로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도 제 눈에만 이상해 보이는 건지 다른 식구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동생을 대하는 동서의 태도가 더 이상했습니다.
예비 동서가 다 큰 동생을 어찌나 챙기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연인 사이로 오해할 법한 장면들이 자꾸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사이가 좋은 남매라고 해도 너무나 가까워 보이는 모습에 제가 다 불편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둘 사이가 유난히 가깝지 않느냐며 이상하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그냥 남매 간의 우애가 좋아 보인다며 제가 외동이라 형제들 간의 정을 몰라서 오해하는 것뿐이라고 말했죠. 뭔가 이상했지만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여 그것도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후로도 제가 예비동서에게서 자꾸만 이상한 점들을 발견한다는 거였습니다. 이상하게 다른 식구들은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넘긴다면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애매한 점들이 제 눈에만 보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콕 집어 문제라고 할 만한 일들은 아니었고요. 여보, 근데 미애 씨 어딘가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당신도 저번에 그 얘기하는 거야? 남매 사이가 너무 가깝다고?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수해 보이는 아가씨가 보이지도 않는 발톱에 돈 10만 원이나 한다는 네일아트를 받은 것도 좀 이상하고 저번에는 술 냄새 같은 냄새도 나더라니까? 분명 보이기는 순박한 시골 처녀 같은데 자꾸 이상한 점들이 보인단 말이야. 당신은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기는 뭘.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여자들이야 꾸미는 거 워낙 좋아하니까 발톱이든 손톱이든 꾸미고 다닐 수도 있는 거지. 원래 여자들 기분 전환한다고 머리도 하고 그러잖아. 네일아트도 그런 거라며. 그래. 그래서 나도 첫날에 본 건 별말 안 했던 건데 그 뒤에 상견례 자리에서도 유독 동생만 챙기는 게 좀 이상하잖아. 미애 씨가 거기서 도련님보다 동생을 더 챙기더라니까? 둘이 사이좋은 남매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상견례 자리에서 자기 남편 될 사람보다 동생을 더 챙기는 게 말이 돼? 그야 재수 씨가 동생을 자식처럼 키웠으니까 그랬겠지. 부모님께서 사고로 돌아가시고 재수 씨가 가장 노릇에 부모 노릇까지 했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이 터울이 별로 안 나도 동생이 한참 어려 보이고 손이 많이 갔겠지. 그 버릇이 아직 남아있는 거고. 뭐 그렇다고 결혼해서 동생이랑 연 끊을 것도 아니고 동생 챙기는 게 뭐 어때서 그래. 그리고 술 냄새는 당신도 확신 못하잖아. 설마 미치지 않고서야 예비시댁에 오는 사람이 술을 먹고 오겠어? 아니, 내가 분명히 술 냄새를 맡았다니까? 그렇다고 그게 뭐 대단한 문제들이라고 결혼을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 내가 보기에는 재수씨 사람 좋고 착해 보이던데 당신이 괜히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 당신 설마 어머니한테 며느리 하나 더 생겨서 견제하는 거야? 뭐?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냥 도련님이 좋은 사람 만나길 바라니까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지. 설마 내가 동서될 사람을 질투해서 이런다고 생각해? 내가 그렇게 속 좁은 사람 같아? 아니, 당신이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당신도 기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거지. 어쨌든 경욱이도 괜찮다고 하고 어머니도 괜찮다고 하시니까 별 걱정하지 마. 우리야 재수씨 몇 번 봤던 게 다지만 경욱이는 오래 봐왔으니까 우리보다 더 잘 알겠지. 안 그래? 저는 왠지 동서가 그저 순수하지만은 않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가족들은 모두 동서를 반기니 제가 더 이상 나서기에도 모한 상황이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동서가 이중인격자라 증거를 잡은 것도 아니고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확실한 것은 없었기에 저는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다고 생각하며 그저 시동생의 결혼을 축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시동생은 동서와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고 두 사람은 원래 시부모님과 시동생이 살던 시골집에서 신혼살림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저는 왠지 동서가 불편하기만 했죠.
그런데 그러다 저희 부부가 갑자기 부산으로 내려가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좋은 제안을 받게 되었거든요. 너무 갑작스럽게 터전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 부담이 되었지만 그냥 거절하기에는 너무 좋은 상황이라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어머니를 모시고 부산으로 다 같이 이사를 갈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여태껏 저희가 모셨으니 부산에도 같이 모셔가는 게 맞다 생각했거든요. 어머니도 싫어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하며 상황 얘기를 드렸는데 예상과 달리 어머니가 이사를 가기 싫어하시는 겁니다. 부산? 아휴, 그 먼 곳까지 내가 어떻게 가니? 나는 괜찮으니까 너희들끼리 내려가라. 저희가 여태 어머니 모셔왔으니 이사도 같이 가는 게 맞죠. 어떻게 저희들끼리 가겠어요. 그래요, 어머니. 저희랑 같이 가세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형욱이네로 다시 들어가실 수도 없잖아요. 그 집은 이제 막 결혼한 신혼인데. 누가 거기 가겠다니? 나는 그냥 여기 혼자 있을란다. 내가 여기 시집 와서 이 지역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니? 나는 죽어도 여기서 죽고 살아도 여기서 살란다. 부산이 얼마나 크고 복잡스러운 도시인데 시골 사람인 내가 거기 가서 적응이나 하겠니? 게다가 내 지인들이며 다 여기 있는데 그 먼 데 가서 외롭게 있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내 걱정 말고 니들만 내려가라. 나 아직 사지 멀쩡하고 자식들 없다고 못 살지 않아. 평생을 시골에서 살아오신 어머니가 갑자기 부산이라는 대도시로 이사를 가는 게 꺼려지셨는지 부산으로 가기 싫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직 정중하니 혼자 지낼 수는 있다고 고집을 부리시는데 그러다 정말 일이라도 벌어지면 어쩌나 싶어 자식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남편 혼자 보내야 하나 어쩌나 고민하던 중 생각지도 못하게 동서가 선뜻 어머니를 데려가 모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형님. 어머님은 저희가 모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도 자식인데 자식돌이 같이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요즘 어떤 세상인데 장남이라도 힘든 일 다 떠안나요? 그리고 저는 이참에 어머님이랑 더 가까워지고 싶기도 하고요. 사실 어머님이 형님네서 지내시니까 제가 자주 찾아가지도 못하고 가까워질 겨를이 없는 것 같아서 섭섭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어머니 모시면서 잘 지내볼게요. 형님과 아주버님께서는 걱정 말고 내려가세요. 사실 동서가 먼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먼저 선뜻 시어머니 모시겠다는 말에 내가 그간 동서를 오해했었나 생각하면서 미안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게다가 평소에 시어머니에게 애교 있게 잘하는 동서에게 믿음이 생기기도 했고 시동생이 걱정하지 말라는 말까지 해주니 저희는 결국 시어머니를 동서내로 보내드리며 부산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모시고 살던 시어머니를 다른 곳으로 보내려니 걱정이 아주 없을 수는 없었지만 다른 곳도 아니고 자식네에서 지내신다고 하니 저도 걱정을 덜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 사이 새로운 곳에서 적응해 가느라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간간히 어머니와 연락도 주고받고 몇 번씩 찾아가 보려고도 했지만 남편이나 저나 새로운 터전에서 자리를 잡고 남편 역시 회사 일로 할 일이 워낙 많은 탓에 그러기도 쉽지 않았어요. 며느리로서 죄송스러웠지만 저희는 어머니가 시동생 내외와 잘 지내실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부산에서 자리 잡아가며 적응해가던 어느 날 저는 늦은 밤 갑작스러운 동서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동서와 자주 연락하던 사이가 아닌데다가 심지어 다 늦은 밤중에 연락이 와 더 의아하기만 했죠. 그래서 늦은 시간에 걸려온 그 연락에 놀라며 전화를 받은 제게 동서는 차마 믿지 못할 말을 전했습니다. 형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어머니가 돌아가시다니.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니, 동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어머니가 어디 병원이 있으셨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연사 하실 연세도 아니신데 돌아가셨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사람 놀라게 그런 말만 하지 말고 제대로 상황 설명을 좀 해봐. 아니다. 동서 지금 너무 흥분해서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동서가 못하겠으면 서방님이라도 바꾸던가. 서방님이랑 통화해볼게.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이 더 경황이 없을 텐데 저랑 얘기하세요, 그냥. 그럼 똑바로 설명이나 좀 해봐, 동서. 그렇게만 말하면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니. 어디서 어떻게 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야?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온 동서가 가타부타 설명도 없이 냅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말을 하며 막 흐느끼는데 저는 그게 무슨 헛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인지 그 말이 사실이라 생각되지도 않고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실 이유가 뭘까 싶어서 이상하더라고요. 놀라서 달려갈 때 달려가더라도 대충 상황이라도 들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진정하고 제대로 이야기하라는 제 말에 동서는 겨우 울음을 참고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사라지셨다는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눈물 좀 그치고 이제 말 좀 해봐, 응? 나 동서 기다리다가 숨 넘어가겠어.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화 좀 내지 마세요. 저도 지금 어머니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고요. 아무튼 어떻게 된 거냐면요. 어머님이 얼마 전부터 요양원에서 지내셨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어머니가 사라지셨다는 거예요. 거동도 불편하신 분이 어딜 가셨을지 너무 놀라서 다 찾아다녔는데 글쎄 어머니가 아무래도 급류에 쓸려가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여기 비가 많이 왔었던 거 아시죠? 근데 오늘 오후에 강가에 어머니 옷가지가 걸려있는 걸 발견했어요. 시신은 못 찾았고요. 어머니 물에 빠져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대체 무슨 얘기야? 어머니께서 요양원에 계셨다니. 동서, 나 없는 동안 어머니 요양원에 보낸 거야? 아니 그럼 우리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말도 없이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저도 힘들었어요.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형님이야말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 그러신 분인 걸 아셨을 거면서 왜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어머니 좋으신 분이라고 칭찬만 하시더니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어머니가 대체 뭘 어쩌셨다고 그런 소리를 해? 우리 어머니 그러신 분 아니셔. 나랑 사시던 어머니는 걱정 한 번 끼치신 적 없이 잘해주셨어. 오히려 우리 살림 도와주셔서 내가 할 일도 없었다고. 그러니 내가 힘든 게 있어야 동서한테 말을 해주지. 날더러 무슨 말을 안 했다는 거야? 그럼 나랑 살 때는 점잖으셨던 어머니가 동서랑 사니까 갑자기 심술이라도 부리셨다 이거야? 그럼 그랬나 보죠. 저랑 사실 때는 어머니 장난 아니셨어요.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아주 사람을 얼마나 부려먹던지. 어머니가 까탈을 부리시는데 저라고 방법 있어요? 늦게 장가보낸 자식 이혼시키고 싶지 않으면 어머니가 떠나셔야죠. 그래서 요양원 보내드린 거예요. 그것도 제 돈으로. 그래서 지금 그걸 잘했다고 하는 소리야? 나한테 묻지도 않고 장남 동의도 없이 네가 뭐라고 우리 어머니를 그런 데 보내. 요양원이 아무리 좋아봐야 노인네들한테는 감옥이지. 그럴 거면 차라리 내가 부산에서 모시고 있던가. 내가 시골로 갔을 거야. 근데 그렇게 중요한 일을 동서 혼자 결정해서 기어이 이사단을 만들어?
정말 우리 어머니 잘못됐으면 나 동서 가만 안 둬? 어머니가 사라지신 것까지 제 탓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동서 탓이지. 그딴 곳에 어머니를 보내는 것부터가 잘못이지. 거기다 그렇게 좋은 곳이었으면 어머니가 요양원을 벗어나실 이유가 뭐가 있어? 뭔가 문제가 있었으니 어머니가 도망을 가셨겠지. 그런 곳에 어머니 가둬놓고 뭘 잘했다고 언성을 높여? 아무튼 나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생각 안 해. 그래봐야 강물에 옷 건진 게 전부라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꿋꿋이 살아오신 분인데 그런 일로 돌아가셨을까? 분명 어딘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실 거야. 그럴 거라고. 어머니께서 요양원에서 지내셨다고 해서 무슨 말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 어머니를 모시겠다며 먼저 나섰던 동서가 막상 어머니와 같이 지내는 게 힘들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버렸던 거죠. 그걸 시동생은 그냥 보고만 있었나 싶었지만 교활한 동서에게 단단히 꿰인 시동생은 그저 동서가 하는 대로 따른 모양이었어요. 나중에 듣기로는 아주 좋은 요양원이라며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어머니에게 더 좋은 일이라 말했다고 하네요. 시골 총각인 시동생은 그저 마누라가 알아서 한다는 말을 믿고 있었고 저희는 그 일을 뒤늦게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알게 되었네요. 어찌나 기가 차고 황당하던지 그때 마음으로는 정말 동서라는 그 여자를 요절을 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감히 우리 어머니를 그런 곳에 보내놓고 실종까지 시키다니. 정말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저도 동서를 그냥 두지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어머니가 어딘가에 살아계시지 않을까 기대를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시체를 보지는 못했으니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기막힌 상황에 한시라도 빨리 어머니를 찾으러 집을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지갑만 겨우 챙겨나가던 그 순간 저는 문 앞에 서 있는 누군가를 보고 까무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수연아, 나 좀 살려다오. 어머니, 정말 어머니 맞으세요? 제발 나 좀 구해줘. 저희 집 문 앞에 시어머니가 서 계시더라고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멀리 시골 요양원에서 실종되었을 시어머니를 찾으러 갈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우리 집 앞에 계신 건지 제 눈으로 보면서도 믿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 믿지 못하고 제가 시어머니 걱정을 너무 해서 헛것을 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어머니가 저와 남편을 보고 살려달라 애원을 하시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어머니는 옷까지도 제대로 걸치지 못하고 메리아스의 속바지에 거의 알몸차림이셨어요. 비에 젖은 쥐처럼 비참한 꼴로 서 계신 어머니 모습을 보니 놀랄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 역시 우리 어머니 살아계셨어. 그럼 우리 어머니 그렇게 돌아가실 분이 아니시지. 아유, 저희는 재수 씨한테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 미치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여보, 일단 어머니 집으로 모셔야지. 지금 어머니 당장이라도 쓰러지시겠어. 아니, 병원으로 바로 가는 게 낫겠어. 어머니, 옷이라도 챙겨 입고 바로 병원으로 가세요. 이러다 정말 잘못될까 걱정이에요. 부산까지 혼자 어떻게 오신 건지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등장에 너무 놀랐지만 저희는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며 급히 병원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병원으로 가는 길에 어머니에게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는 너무나 기막히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여기까진 어떻게 오셨는지 들어보니 하루아침에 동서에게 쫓겨나듯 요양원에 버려진 어머니가 저희 집 주소만 달달 외우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소를 알고 계신 덕분에 택시를 타고 부산까지 내려오셨다고 하네요. 그럼 차라리 전화를 하셨으면 직접 모시러 갔을 텐데
왜 진작 연락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었더니 그 요양원에서 전화도 못하게 하고 외출도 못하게 하고 저희 어머니를 아주 감금을 시켜놓았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그 요양원이 그냥 보통의 요양시설이 아님을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는 자기가 알아서 좋은 곳에 어머니를 모셨다고 말했지만 그 말에 애초부터 어폐가 있었음을 제가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동서가 이상하다 싶었을 때 적극적으로 결혼을 말렸어야 했다 싶어서 뒤늦은 후회가 들더라고요. 그런데 경악할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 모시기 싫어 요양원에 보낸다 해도 이게 말이 되나 의아하던 순간 어머니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동서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이유가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실수한 게야. 내가 그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나는 작은 애를 믿고 얘기를 했다가 이 사단이 벌어졌어. 무슨 얘기를 하셨길래요, 어머니? 재수 씨한테 못할 말씀이라도 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땅값 얘기를 했었어. 내가 전에 사놨던 땅 있잖니. 거기가 이번에 신도시 개발이 확정이 났다더구나. 그래서 땅값이 수천 배가 올랐지 뭐야. 그게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100억 가까이 될 거라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있어야지. 아직 팔린 땅이 아니다 보니 멀리 있는 너희들한테 자랑할 수도 없고 그 얘기를 그냥 작은 애한테 살짝 했거든. 땅 팔리기만 하면 니들 공평하게 나눠주겠다고 말이야.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한 뒤부터 작은 애 태도가 갑자기 달라지더니 어느 날 사돈 총각이랑 같이 와서 나를 그 요양원에 넣어버린 거 아니냐. 그리고는 그 후로 매일 찾아와서 땅을 자기한테 넘기라고 나를 협박을 하더구나. 내가 못한다고 버티고 있으니 거기서 밥도 안 주고 아주 사람을 피말려 죽일 작정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저 어떻게든 벗어나야겠다 생각했는데 거기 사람들이 나를 감시하고 있으니 어떻게 도망갈 도리도 없고 니들한테 연락도 못하고 그렇게 지냈지. 그러다가 거기서 누구 한 사람이 내가 자기 어머니를 닮았다고 나를 도와주더구나. 택시비 쥐어주고 도망치라고 말이야. 그 덕분에 내가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도망쳐 올 수 있었던 거야. 혹시나 작은 애가 나를 쫓아올까 싶어서 일부러 내 옷가지들만 강에 던져놓고 며칠 숨어 다녔지. 어머니의 얘기를 듣던 저는 머리가 쭈뼛 정도로 분노를 느꼈습니다. 겨우 돈 때문에 어머니를 그렇게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100억에서 반이라 해도 50억이면 보통 사람들은 평생 만져보기도 힘들 큰 돈이었을 텐데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떨어질 돈을 왜 그렇게까지 욕심을 냈던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의아함은 곧 풀리게 되었습니다. 천인공노할 동서의 만행에 충격을 받고 그 길로 동서와 동서의 동생을 경찰에 신고했더니 남매관계인 줄 알았던 그 두 사람이 남매가 아니라 연인 사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상견례에서 만난 그 사돈 총각이 동서의 상간남이었던 거죠. 알고 보니 동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순진한 시골 처녀도 아니었어요. 죽었다던 부모도 어딘가에 살아있다는데 애초에 고아도 아니었고 불쌍한 여자도 아니었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가난한 집안 사정을 비관해 가출을 일삼다가 안 좋은 물이 들어 유흥가로 빠진 술집 여자였죠. 그러다 나이를 먹고는 더 이상 술집에서도 일하지 못하고 시골 다방을 전전하던 중 이대로 사느니 남의 등에 빨대 꽂고 사는 게 낫겠다 싶어 순진한 시골 총각 하나 잡아 등쳐먹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부모 죽고 자기가 업어 키웠다던 그 동생은 그 여자의 기둥서방이었고요.
저희 시동생과 결혼하기 전부터 기둥서방하던 그 남자를 저희에게는 친동생이라 속이고 결혼 후에도 계속 불륜관계를 유지했던 겁니다. 바보같이 순진하기만 한 저희 시동생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 마누라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고요. 처음에는 그냥 혼자 살며 농사짓는 순진한 시동생 꿰어 돈을 뜯어내려던 작정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제서야 알아보니 동서와 시동생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동서가 바쁜 시동생 대신 알아서 신고하고 오겠다고 해놓고 신고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온갖 거짓으로 가짜 결혼 생활을 하며 남을 속여먹을 생각만 하던 중 시어머니가 동서를 믿고 땅값 얘기를 꺼내자 100억이라는 얘기에 눈이 돌아버린 여자가 저희 시어머니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벌이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보니 그 인간들이 사기에 폭력 전과까지 있었다더라고요. 그 두 사람은 평생 남을 뜯어먹으며 살아왔던 거죠. 그런 욕심 많은 사람들이 그런 큰 돈을 포기할 리 없을 테고 만약 저희 어머니가 고집을 꺾지 않거나 탈출을 하지 않았더라면 무슨 일까지 벌어졌을지 정말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저희 어머니의 증언과 두 사람의 전과 덕분에 곧바로 지명수배가 내려졌고 눈치를 채고 도망다니던 동서와 상간남은 얼마 뒤 웬 허름한 모텔에서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이 지명수배가 뜬 걸 알고는 불법으로 밀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더라고요. 정말 그랬다 한들 아마 제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 잡아왔을 테지만 경찰분들의 노력으로 빨리 잡을 수 있었네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두 사람은 실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에게는 혼인빙자 사기를 치고 저희 어머니는 협박 감금을 했으니 당연히 감옥에서 계속 썩는 게 맞는 일이었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갇혀 계셨던 그 불법 요양시설도 결국 불법적인 정황들이 드러나 폐쇄되었습니다. 돈이라면 다 된다며 사랑까지 가둬놓는 그런 곳은 절대로 없어져야 하니까요. 그렇게 상황이 마무리된 후에도 어머니는 충격이 크셨는지 한동안 악몽까지 시달리며 많이 힘들어하셨지만 저의 지극정성 간호로 차차 나아지시며 지금은 아주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뱀 같은 여자에게 속았던 시동생 역시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가족들에게 미안해하고 힘들어했지만 저희가 이해한다고 말해주고 서로 보듬어준 덕에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 후 신도시 개발이 확정되며 저희 어머니는 예상대로 큰 돈을 벌게 되셨어요. 어머니는 늘 하시던 말씀처럼 그 돈을 자식들에게 주고 싶어 하셨지만 욕심 없는 자식들은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었죠. 애초에 그 돈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끔찍한 일을 겪으셨으니 받는다고 별로 기쁠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 고집도 적지 않으셨고 그래서 그 돈으로 넓은 땅을 얻어 온 식구들이 다 같이 살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집 몇 채를 지어 마을같이 다 모여 살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남편이 말했던 것처럼 친정엄마도 모셔오고 저희 부부는 펜션을 운영하며 지내기로 했습니다. 농사 좋아하는 시동생은 여전히 농사 지으며 착실히 지내고 있고요. 아, 얼마 전에 성당에 다니는 참한 노처녀 아가씨를 만났다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꼭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려고 해요. 걱정하던 저희 시어머니도 건강하시고 무탈하시니 지금 당장은 이것보다 더 바랄 게 없겠다 싶네요. 그럼 여러분들도 언제나 돈보다 가족의 행복을 우선하시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